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국정에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가 결정된다. 다소 과장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노할 수 있는 사람, 음. 그리고 SOB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네. 비서실장은 자기의 입신 영달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쉿 디텍터. 앞으로 문제가 생길 요소들을 그건 항상 징후가 있거든요. 지금은 별일 아니지만 감각이 뛰어난 쉿 디텍터를 몸의 DNA로 감지한 사람은 징후만을 가지고도 그거를 막아내죠. 그게 비서실장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인간적으로 호인이야 라고 하면 잘못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 임기는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미국에 50년을 살아도 잘 모르는 우리가 알고 싶은 진짜 미국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안병진의 진짜 미국, 오늘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병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미국의 비서실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며 그걸 잘 해내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몰랐습니다. 저희는 대통령 잘 뽑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비서실장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게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게이트키퍼라는 탁월한 책이나 네. 흔히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대통령에게 노할 수 있는 것. 그건 아니다. 당신이 예. 잘못 생각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요. 가장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한 번 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면 인간인 이상 누구나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고독한 직업이거든요. 짜증 더 잘 내요? 훨씬 더 잘 냅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 보좌관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침에 빌 클린턴 깨우러 가는 사람. 진짜 짜증바지였겠다. 예. 그 빌 클린턴이 우리가 흔히 공개적으로 아는 빌 클린턴은 되게 사교적이고 네. 되게 누구에게나 따뜻하잖아요. 네.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빌 클린턴은 굉장히 차가운 사람입니다. 아. 차갑고 짜증,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차가운 분으로 흔히 오해하는 힐러리 여사. 힐러리. 예. 이미지가 차갑잖아요. 네. 그 힐러리 여사 아마 우리 사상의학적으로 소음인일 텐데 저 같은 소음인은 딱 보시면 벌써 예민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냉철해 보이십니다. 냉철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외교적으로 좋으신 표현이고. 양보 잘 안 하실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은 제가 오히려 아버님이 항상 저를 야단치시는 게 그 아. 반대라서. 아. 너무 귀가 얇아서 너무 물러 터졌다. 물러 터져서. 그러니까 힐러리 여사도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아는 거와 실제 세계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대통령의 에게 어느 정도 구미에 맞으면서도 바른 소리를 한다. 이게 예술의 영역입니다. 줄타기 잘해야죠. 이 조직에서 간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아무리 쓴소리를 하는데 별로 리더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쓴소리 딱 한 번만 했는데 아웃. 그러니까 제가 전설적인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짐 베이커는 네. 그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는데 네. 그 레이건한테 쓴소리 굉장히 많이 하죠. 하는데 그것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 와. 그거는 굉장한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능력입니다. 음. 또 동시에 이게 거의 뭐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하라면 이게 두 가지로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노할 수 얘기하자면 있는 거. 노할 수 있는 거. 1번. 그러니까 대통령에겐 노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서들 혹은 장관들에게는 이게 방송이라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SOB가 뭐예요? SOB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게 욕입니다. 네, 알겠어요. 아시겠죠? 네. 저희가 학교 선생들이 좀 이렇게 예. 품위 있는 표현을 해야 돼서 네. 그러니까 SOB 역할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악역을 해야 된다고요? 예, 악역을. 그게 비서실장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무 인간적으로 호인이야. 라고 하면 잘못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 임기는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왜 악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이 아주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추어적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그거를 적당히 넘어가거나, 그다음 레이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참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호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을 파이어를 잘 못해요. 의리를 중시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의리 중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중시해야 대통령까지 되죠. 주변에 사람이 계속 몰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의리를 중시하지 않아서 남들은 대통령감이라고 하는데 못된 사람이 한둘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잘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아무리 실수해도 그 제임스 그 사람 그래도 나랑 같이 한 사람 아니야. 근데 그거 다 용인하면 어떻게 되죠? 끝이 국정 없죠. 운영은 엉망이 되죠. 그래서 레이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불러다가 실수한 장관 불러다가 다음에 좀 잘해주지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고 이제 레이건 가고 나면 제임스 베이커가 살벌하게 SOB 역할을 합니다. 아주 막 똑바로 안 할래? 육두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육두 문자 그다음에 서류 뒤집어 던질 정도로. 그래서 이 짐 베이커의 별명이 벨벳 해머입니다. 벨벳 부드러운 것으로 이제 감싸진 이 해머 주먹. 어떨 땐 부드럽게 할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진짜 무서워야 될 때는 살벌하게 무섭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야 기강이 쓰는 거죠. 사방에서 나 대통령이랑 캘리포니아에서 나랑 같이 눈물을 흘려봤고 나랑 수많은 동고동락을 했는데 너 짐 베이커 너 대통령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할 때 그리고 이 백악관 정도에 올라올 정도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캐릭터도 바늘로 찔러서 미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인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강인하게 그 사람들을 다루려면 SOB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첨가하자면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SOB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비서실장은 자기의 입신 영달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짐 베이커가 가장 중시한 건데요. 이것도 좀 품위 있는 표현이 안 되는데 뭐 하세요. 적당히 잘라드릴게요. 그래요? 그 쉿 디텍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텍터라는 건 감지. 그러니까 즉 앞으로 문제가 생길 요소들을 그건 항상 징후가 있거든요. 작은 징후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작은 징후가 있을 때 뛰어난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저같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지식인의 차이는 저는 회의 때 그걸 보고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라는 안테나를 못 세웁니다. 지금은 별일 아니지만 근데 감각이 뛰어난 쉿 디텍터를 몸의 DNA로 감지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걸 징후만을 가지고도 얼른 다시 회의하면서 그 사람을 SOB 역할하면서 잡든가 미리 파이어를 하든가 혹은 다시는 대통령의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든가 해서 그거를 막아내죠. 쟤는 문제를 일으킬 놈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국정에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가 결정된다. 다소 과장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란 콘트라. 레이건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스캔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 레이건이 이 이란에다가 원래 제재를 하고 있는데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남미의 그 니카라구아의 좌파 정권, 산디스타 정권의 무기를 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란에 판 그것도 불법. 그래서 비자금을 마련한 것도 불법. 그 다음에 극우 니카라구아 반군에게 콘트라라 그러죠. 그것도 불법. 아주 불법 천지를 한 거예요. 거기에 노스 중령이란 그 아주 극우적인 중령의 조언에 따라서 그런 짓을 벌인 거거든요.
레이건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레이건까지 연결이 됐는지 여부를 가지고 탄핵될 뻔했어요. 예. 그러나 레이건은 겨우 올리버 노스 수준에서 막았죠. 근데요. 집권 1기에 제임스 베이커가 왜 그토록 일정을 통제하려고 했는가? 바로 그런 호전적인 인사들의 조언들이 레이건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예 미팅을 차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권 1기에는 베이커가 있었을 때는 이러한 콘트라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이커가 없는 순간 바로 그러한 위기의 사소한 징후들을 미리 싹을 자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레이건은 탄핵될 뻔까지 했던, 그래서 제가 자꾸 비서실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속물적 표현으로 쉿 디텍터, 좀 우아하게 표현하면 위기가 터지기 전에 예방적 관리하는 능력, 그게 비서실장의 능력입니다. 와. 그런 비서실장은 어떻게 찾았대요? 워낙 미국에는 예. 그러니까 CEO나 변호사로서 산전수전을 겪어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원래 비서 대통령직이라는 건 원래 규모가 작았습니다. 미국은 의회 중심제거든요. 한국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은 애초 설립돼서부터 그렇고 지금까지도 의회가 중심된 국가입니다. 의회가 돈을 지출 안 하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없죠. 돈주머니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가 실세 아니에요? 그런 나라이지만 점차 제국이 되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대통령실이 커졌죠. 커지다 보니까 이걸 운영하는 거는 거의 세계적 기업의 CEO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CEO적인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젠하워는 그걸 아는 거죠. 아, 이거를 운영하려면 CEO적인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럼 비서실장은 그런 인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그런 CEO로서의 능력. 그러니까 방금 이프로님의 말씀처럼 이게 단순하게 판단력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판단력 좋아야 되죠. 위기 감지 능력 좋아야 되죠. 대통령에게 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죠. 체력 좋아야 되죠. 뭐 이걸 다 갖춘 종합적 능력은 즉 CEO의 능력이잖아요. 네. 참모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인물들이 미국은 역대 성공한 비서실장들은 다 그 능력을 갖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임스 베이커만 얘기했지만 오바마 때 람 임마뉴엘이 없었으면 오바마 1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비서실장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네. 대통령에게 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노를 부드럽게 잘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 그냥 노한다 이것만 이해하면 암기하면 네, 노 쉽죠, 뭐. 쉽죠. 원래 지식인들이 원래 선비들이 네. 노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바깥에서 제야해서 선비 역할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비서실장이 된 순간 단지 그냥 노하는 거를 자기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노하고 나서 마치 예스처럼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레이건이 잘하는 게요. 그리고 원래 CEO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런 잔소리를 들었다는 걸 까먹고요. 그 노한 어드바이스 조언을 네. 자기 조언처럼 착각하고 많이 자기 얘기하는. 의사결정인 것처럼. 네. 그것도 능력이죠. 능력이죠. 어쨌든 그래서 네. 그런 노하는 능력, 예. 그다음에 터프하게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SOB 돼야 되는 능력. 예, 능력. 그 능력이 필요하고요. 쉿 디텍터. 그다음에 위기 예방과 네. 예. 그다음에 뭐 위기가 이미 터지면 어쩔 수 없죠. 그럼 그걸 또 잘 수습하고 봉합하는 능력. 예. 그 세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도 한 10가지 정도 네. 능력이 더 사실은 필요합니다. 사소한, 네. 그러니까 사소한 권력 투쟁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뭐죠? 이런 겁니다. 레이건 백악관에 최고 실세가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짐 베이커 말고도 예. 낸시 레이건 부인. 예. 낸시 레이건은요. 예.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3명의 그 순서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낸시 레이건 여사가 점성술을 어마어마하게 믿었다는 거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레이건의 진짜 인사이더가 아닌 백악관 실무자들은 가끔 이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를 복귀하면 짐 베이커한테 아니 어제 레이건이 나한테 일정 지금 이번에 뭐 어디 그 보스턴을 방문하는 일정을 짰는데 오늘 왜 일정에 이게 보스턴이 아니라 왜 필라델피아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백악관 실세가 아닌 거예요. 백악관이 실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낸시가 점성술사에게 물어보고 때에 따라서는 레이건의 일정을 바꿉니다. 와. 그건 뭐 워낙 미국에서 유명한 일화입니다. 낸시의 점성. 네. 뭐 사실 이게 낸시만 그런 건 아니에요. 힐러리 여사도요. 그 힐러리 여사 구설수에 올랐던 게 그 사랑과 영혼 영화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우피 골드버드가 예. 그 영매 죽은 사람 영혼을 부르죠. 불러내가지고 하잖아요. 그 힐러리가 그걸 했었어요. 힐러리 여사가 가장 존경하는 게 루즈벨트의 그 부인이었던 엘리노 루즈벨트,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진보적 여성. 예. 그 여사를 영혼으로 불러내서 대화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언론에 유출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초자연적인 부분들은 네. 설명 그거는 안 되니까 믿음의 문제죠. 네. 이게 뭐 서구 국가에서도 사람이 불확실하면 네. 그럴 수 있거든요. 뭐 한국은 뭐 너무나 보편적이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낸시가 그러다 보니까 낸시의 의사를 거른다, 낸시의 심기를 그를 상처를 준다. 이거 아웃되는 첩경입니다. 실제로 짐 베이커 후임 네. 던 리건이라는 비서실장이요. 세상에 낸시 여사와 대화하다가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냥 아웃. 감히 낸시 여사의 전화를 중간에 화났던 모양이군요. 예. 어. 낸시 여사가 사람을 화나게 하는 좀 재주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퍼스트 트레이드 역할에만 충실해야죠. 자기가 뭔데? 네. 선거에서 선출됐나요? 그건 조금 월권이셨거든요. 그리고 레이건이 워낙 호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짐 베이커가 왜 탁월하냐면요.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3명의 트로이카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레이건의 절친이자 캘리포니아 사단의 상징 에드 미즈. 그 다음에 홍보의 귀재.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는 디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버가 참 인간적인 스킬이 뛰어나서 예. 레이건의 친척이 아니에요. 근데 레이건은 낸시는 아들처럼 생각해요. 아, 이 디버를. 디버를 야. 우리 가족으로 생각해요. 디버의 능력이네요. 능력이죠. 그것도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해요. 근데 제임스 베이커는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베이커는 디버를 통해서 낸시 여사를 조정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네. 레이건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아젠다를 기획했을 때 미국의 강경 보수들의 꿈의 아젠다가 뭐냐면요. 사회 소셜 시큐리티, 예. 사회 연금 복지 있지 않습니까? 예. 퇴직하고 나서 받는 거. 예. 그게 절대로 미국에선 건드려선 안 되는 왜 연금이라는 건 그건 복지니까. 한국에서도 네, 네. 엄청나게 민감한 거잖아요. 네.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되는 영역인데 미국의 강경 보수들의 꿈의 아젠다거든요. 그거를 그거 건드리는 민영화하는 거. 네. 그걸 민영화하는 아젠다거든요. 그랬다가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조지 W 부시 시니어 부시의 아들도 그거 건드렸다가 얼른 포기했어요. 자기 정권 망가질 것 같으니까. 예. 레이건이 이걸 건드리려고 하는데 짐 베이커의 탁월한 게 마치 당구에서 여기 걸러서 여기 거듯이 낸시를 통해서 디버를 통해서 낸시로 낸시를 통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낸시를 통해서 조언하도록. 레이건으로 해서 결국 레이건이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권력 투쟁에도 그리고 그 권력 투쟁을 슬기롭게 이용할 줄 아는 능력에도 탁월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보통 역대 비서실장 중에서 그런 걸 다 갖춘 사람이 쉽지 않죠.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드리는 얘기인데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훌륭한 비서실장은 솔직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솔직하고 그리고 호가호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노라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때로는 정말 어떨 때는 대통령이 외롭고 힘들고 지지율 떨어질 때는 가서 그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닉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는 거의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거의 사람이 안 갔어요? 거의 혼자 어. 혼자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문서로 여론조사 결과 받아보고 사람을 만나는 걸 기피했습니다. 닉슨이 닉슨이 오지마. 원래 닉슨 자체가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다가 계속 막 베트남 전 수많은 그 다음에 워터게이트 이러니까 안 만나죠. 이제 그럴 경우에 대통령한테 가서 불편한 그 진실을 전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서 아부하게 됩니다. 예. 보통 가서 에이 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랬다가 뭐 나중에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해야 되는 거.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걸 원합니다. 진짜 바깥의 여론이 어떤 건지. 판단은 내가 할 테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내가 판단할 테니 그러니까요. 위로는 당신이 하지 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백악관의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 그다음 오래간만에 바깥 민심 들으려고 옛날 친구들 불러서 친구들이 솔직한 얘기를 해줄까요? 그렇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왜 굳이 저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다 듣고 있겠지. 그러니까요. 격려나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통령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렇지. 지난 시간에 와서 그 쓴소리 한 애는 걔가 원래 옛날부터 성격이 좀 이상하더라고. 원래 닥터둥이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솔직해야 되는 거. 그리고 대통령을 조작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사실은 비서실장인 제가 코어 프레지던 네. 공동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그 꿀이 묻은 칼날입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걸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 권력을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죠. 대통령과 권력이 맞먹을 정도면 얼마든지 대통령을 조정하거나 얼마든지. 대통령을 빙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비서들 만나고 장관들 대부분 만나는 건 자기거든요. 대통령은 하루에 몇 명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기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의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의전의 시간을 월링턴 그 묘지에 가서 그 뭐 의전 한 4시간 하고 나면 그걸로 하루 뺏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 아젠다를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 자기가 추구하는 아젠다를 대통령에게 부여하려는 욕망에 누구나 빠지게 됩니다. 그건 그렇겠죠.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은 자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짐 베이커의 위대함은요. 그러한 욕망을 절제하고 이게 영어로 아니스트 브로커, 정직한 중개자. 와. 오늘 들은 이야기 여러 덕목 중에 예.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마음의 자세도 어렵고 능력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통 비서실장은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중요한 회의를 이렇게 장관들이 하잖아요. 할 때 다양한 프로와 콘, 찬과 반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거 굉장한 내공이 아니면 이 찬반의 이 이슈를 정식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과 서로 대화를 할 때 비서실장이 아니스트 브로커로서 지금 레리 서머스가 얘기한 인플레가 반드시 온다라고 레리 서머스가 얘기했던 것의 핵심 아규먼트는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폴 크루그만이 얘기한 인플레 뭐 저 금방 지나간다 라고 얘기한 그 폴 크루그만이 참 멋있게 반성했잖아요. 네. 제가 틀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런 아규먼트다. 그 두 아규먼트가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건 또 이런 각자의 또 그 조건이 있다. 예. 이런 걸 얘기하면 대통령이 뉴트럴하게 그걸 어떻게 얘기하죠? 와, 자기 가치관이 있는데. 그건 굉장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굉장한 훈련이. 보통은 자기가 선호하는 혹은 폴 크루그만과 친한 관점이 아무래도 투영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은 다양한 옵션 속에서 정확한 판단들을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아니스트 브로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모든 판단을 사실상 자기가 하고 자기가 일정도 조정하고 대통령의 아젠다도 정하면서 또 그 판단을 어니스트하고 뉴트럴하게 대통령에게 맡기는 건 좀 서로 앞뒤가 충돌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가 다 결정하고 일정도 이건 이렇게 가시면 안 돼. 네오콘 얘네들 말은 말도 안 돼. 이거 틀렸어. 이런 쪽으로 일정을 만들어야 대통령이 이거 하시겠어. 라고 해서 만드니까 사실상 비서실장이 끄는 대로 나라가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니스트 브로커라고 하면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는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좌회전하려면 왼쪽 버튼, 우회전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라고 보고한다는 건 그래서 그 다른 균형을 얘기 잡는 아닙니까? 게 어렵죠. 예. 그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약간 좀 지나친 아니스트 브로커는 네. 모든 이슈를 다 위로 올리죠 그냥. 알아서. 대통령님 이거는 찬성 의견이 이렇고요. 반대 의견이 이래요. 자, 결정해 주세요. 이게 저도 보직을 많이 해봤지만 네. 본인이 결정해서 나중에 후과가 두려울 땐 이게 제일 편한 보고 방식입니다. 그렇죠. 제일 편한 보고. 그러면 리더가 성격이 참 좋으신 리더들은 괜찮겠지만 빌 클린턴이나 네. 이런 사람은 짜증을 엄청 내게 돼. 결국은 니네가 놓고 가. 결국은 니네가 나한테 책임 미루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는 책임 미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리하신 질문인 게 이 프로님이 원래 참 이런 곤혹스러운 질문 잘하시는 거 유명한 건 알았지만 이 한편으로는 합리적 보수로서 제임스 베이커가 레이건이 실수하지 않게끔 자기의 가치와 아젠다를 어느 정도 부여하고 동시에 또한 대통령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옵션은 제공하고 하는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 중용. 야. 이건 참 그러네요. 어려운 거죠. 대통령은 내가 결정한 듯한 느낌을 가져야 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술의 경지네.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서 이렇게 미국의 백악관을 보는 거랑 실제 그 작동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비판 못합니다. 그 내부에 왜 평론가들이 네. 백악관 저렇게 해야지 참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전 그때마다 좀 씁쓸한 게 말하긴 쉬운데 저희 작동이 쉽지 않다. 네, 비서실장이 갖춰야 할 요건이 혹시 또 있으면 남아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 10개 더 있는데 뭐 몇 가지 더 몇 얘기할 가지만 더 해보죠. 한 가지는 네. 이거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캠페인을 할 때는 네. 상대를 경쟁자 혹은 뭐 좀 세게 얘기하면 적, 그러니까 내전 수준의 캠페인은 그 경쟁자를 상대할 때는 하나의 상대를 악마화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상대가 잘못됐습니다. 날 뽑아주세요라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상대를 악마화해야 되는 게 캠페인의 본질일 수밖에 없다. 근데 국정 운영은 상대에게 경쟁자와 사랑을 나누는 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서 사실은 상대가 삐져서 상대 야당이 네. 삐져서 제일 손해를 볼 게 누구죠? 돌고 돌면 나한테 피곤해지죠. 결국 대통령이에요. 예. 대통령의 평가는 임기 중에 실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즉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통령의 집토끼들, 대통령의 강경 충성파들이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유혹을 비서실장이 계속 견제하면서 비서실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이 통합적 국정운영 해서 캠페인 때는 왼수였다 하더라도 그러나 국정운영에서는 통합적인 행보로 가면서 최대한 실적을 내게끔 레이건이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1기에 레이건과 짐 베이커가 이 점에서는 너무도 궁합이 잘 맞았어요. 대표적인 게 레이건은 여소야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당시 하원은요. 예. 팁 오닐이라는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팁 오닐은 그리고 전형적인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레이건과 팁 오닐은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여소야대인데. 그리고 하원에서 통과가 안 되면 상원에서 통과되면 뭐예요? 미국은 상원 하원 다 통과돼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원 의장이 딱 예산을 틀어주고 있으면 레이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보 보수 평론가들이 레이건을 집권 1기에 대성공한 것으로 예산안 감세는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진보, 한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은 감세는 그건 신자유주의 네.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63명이 조인했습니다. 레이건의 감세안을. 물론 거기에는 암살 정국이라고 하는 레이건에 대한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그 어떤 지지가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 짐 베이커가 없었으면요. 그건 불가능했죠. 계속 짐 베이커가 처음에 레이건이 당선됐을 때는 막 의기양양하게 내가 말이야 당선됐으니까 뭐 의회? 글쎄 티보닐도 내 앞에서 고개 숙여야 돼. 레이건도 순진했을 때가 잠시 있었거든요. 짐 베이커가 얘야 너 예산이 어디서 나온 줄 아니?
이거는 캘리포니아 리그랑 어. 네가 주지사 했던 리그랑 다르다. 여기는 메이저 리그야. 여기 상대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구단들이야. 그걸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짐 베이커가. 그리고 그 설득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나중엔요. 그 레이건이 5시 업무 시간 5시까지는 티 보닐과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어쨌든 싸워야 되니까. 네, 예. 어쨌든 자 5시가 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두 분이 두 분이 레이건이 티 보닐과 저기 아일랜드 위스키 있잖아요. 네. 그 맛있는 위스키 많거든요. 위스키 같이 둘 다 아이리시 계열입니다. 위스키 마시면서 아이리시 특유의 조크들, 에피소드들 네. 이거를 나누면서 둘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는 일 얘기 안 하고. 안 하고 아까까지는 으르렁거리면서 막 싸우다가 5시만 되면 그 이 아이리시들끼리의 그 어마어마한 공통의 그 공감대가 있거든요. 이걸 얘기하면서 야 그때 말이야 티보니 너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레이건의 참 매력이죠. 그리고 그거에 어떤 조건을 만들었던 게 바로 짐 베이커와 그리고 거기에 실무적으로 보좌했던 의회와의 연락관, 한국으로 따지면 정무수석들. 네. 미군 정무수석이 없고 리에이전 오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입법 한국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입법 뭐 연락처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있는데 거기에는 수십 명의 직원이 일합니다. 그럼 이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티 보닐이 생일이 언제고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 개개인들의 고민이 어디 있고 생일, 자녀들의 생일, 자녀들 중에 혹시 장애인은 없는지 그러면 그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 때 배려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티 보닐이 레이건이 암살 당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병실에 방문했을 때 예.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눈물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 친구라고 생각했군요. 친구니까. 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레이건의 보수주의와 티 보닐의 민주당의 가치는 너무 다르거든요. 레이건은 보수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눈물을 글썽거린다라는 게 비록 그 의회 세션 중엔 싸우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건 바로 짐 베이커의 역량이었고 그걸 받아들인 레이건의 어떤 역량이었던 거죠. 야. 야당 지도자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5시 넘으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근데 이제 대신에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오늘날 미국은 그게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사라졌죠. 한국도 옛날에는 여의도 앞에 그 사우나가 있거든요. 네. 아침에 사우나에서 이렇게 딱 신문 보면서 만나가지고 혹은 그 국회의원의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국회 안에? 국회 안에. 예. 그 사우나 할 수 운동 열심히 하는 예, 분들은 혹은 그 목욕하려고만 오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앉아가지고 아 말이야 어제 그 좀 너무 심했지 않아? 이러면서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오늘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민주당과 공화당은 화해할래야 화해할 수 없는 진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밥도 잘 같이 안 먹습니다. 일부 합리적 보수들과는 먹지만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비서실장이었던 마크 메도우. 네. 마크 메도우는요. 실제 선거 불복.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제3세계 군부 독재도 아닌 네. 선거 불복을 마크 메도우 비서실장이 트럼프의 명을 받아 실제 법무부에 팔을 비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도모한다. 그리고 같이 웃는 얼굴로 대화를 한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대화해야 될 때는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과 오늘날 미국은 과거와 굉장히 다르죠. 그 당시 티보닐과 레이건은 그래도 낭만이 살아 있었던 시절. 그래도 초당적인 미국. 그래도 미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경쟁자지만 같이 거래할 수 있는 사이의 네. 시대였죠.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한국과 미국에서 다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계속 그쪽으로 그럼 나락으로 빠져드는 쪽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원래 사이클이 있는 걸까요? 더 나락으로 빠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왜냐하면 예. 오늘날의 뉴노멀의 세계는 과거와 달리 너무나 서로 간의 가치의 차이가 훨씬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평화로우려면 단 하나의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다면 그냥 1극 국가의 세계일 때가 편안해요? 아니면 미소 냉전처럼 서로 두 나라가 경쟁을 하되 이거는 붙기 시작하면 큰일이니까 오히려 또 전쟁이 적기도 하잖아요. 냉전 시절이 그랬던 거죠.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왜 자꾸 세상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뒤숭숭한가 생각해 보면 중국이 생각보다 많이 부상했구나. 예전에 그 조턴 시절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열심히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던 시절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라면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양극을 인정을 해주는 게 평화로운가?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양극을 인정하되 양극을 인정하되 그 양극이 케빈 러드 호주 전 총리가 말한 것처럼 관리된 경쟁으로 갈 수 있다면 관리된 경쟁이라는 게 서로 뭐 자유주의 체제랑 비자유주의 체제 그 차이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비자유주의 체제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짓거리 이를 못하게끔 뭐 막 그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뭐 위구르 뭐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제어를 시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양극 내지는 3극 4극 정도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건 예. 이 중국이 지나친 디지털 레닌주의로 가면서 어쩌면 전 세계를 단순하게 공존 속 경쟁 정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대체하고자 한다. 비자유주의 제국으로 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이 이제 굉장히 위험스러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치 후르시초프가 네. 냉전 때 예. 처음에는 이 후르시초프가 좀 낭만적인 사람이고 다혈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쿠바 앞마당 넘봤던 거예요. 근데 후르시초프가 그 이후에는 한번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적 기질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한라인 개설하고 물론 그 결국은 아웃됐지만 예. 그러니까 결국은 후르시초프처럼 후기 후르시초프처럼 실용적으로 상호 관리할 수 있는 관계의 양극 체제라면 세상은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그러려면 케빈 러드처럼 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그다음에 일본이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관리된 경쟁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게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지혜로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보기에는 그거는 중국이 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중국도 변해야 되고요. 미국도 과잉된 공포와 지나친 중국에 대한 자극을 멈춰야죠.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합리적 거래에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간 살아온 패러다임이 네.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둔한. 지난번에 제가 바이든에 대해서 여기서 강연하러 왔을 때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 다른 문명의 나라가 가지는 역사와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손해가 되는 건데요. 미국의 아이비리그는 훌륭한 학자들도 있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오판을 했잖아요. 중국이 마치 미국 WTO 가입해주면 미국식 시스템으로 받아들인다? 한국의 그 당시 아마 한국의 시민분들한테 지식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천진난만한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보다 중국을 훨씬 더 느낌으로 잘 알죠. 굶고 힘들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상대 그러니까 푸틴과 시진핑이 가지는 강대국에 대한 지위 욕망 이걸 알아야죠. 네. 이걸 알고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그 강대국에 대한 욕망 부분에 대한 좌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지나친 강대국의 욕망이 생기지 않도록 또 단호하게 할 때는 하고 이게 예술적인 그러네요. 거거든요. 미국이 보기에는 적당히 2등이고 중국이 보기에는 나름 비슷한 1등처럼 느끼게 뭔가 만들라는 건 그런 훌륭한 비서실장이 해야 될 일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법칙이 비슷한 겁니다. 처음에 러시아
그 얘기하자면 뭐 하나에 한 몇 시간 얘기겠지만 처음에 러시아 냉전 직후에 왜 오만에 빠져서 미국 내 합리적인 조지 캐넌 같은 사람 얘기를 왜 안 들었어요? 러시아를 달래지 않았죠? 그리고 중국을 무시했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좌절감, 굴욕감 키워서 강대국의 욕망만 키웠잖아요. 지금은 좌절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푸틴은 야, 나 뭐 석유도 있겠다. 뭐 나는 좀 유라시아 제국이라도 한번 꿈꾸고 싶은데 괴물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지금 저 푸틴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 유럽에서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목재 구하고 있어요. 목재. 뗄감? 뗄감. 그게 지금 오늘날 놓인 현실. 진짜 나무 하러 간다는 말이 맞군요. 예. 그게 겨울에 지금의- 떼야 되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야, 갑자기 벽난로 들여놓고 뭐 난리겠네요. 그렇게 잘난 체 했던 미국 지금 사우디 가서 빈손으로 왔잖아요. 베네수엘라 갔잖아요. 베네수엘라 거래하러 갔을 때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인권을 외치는 나라가 왜 저 독재자한테 가? 그분들은 지금 미국이 놓여있는 어려운 위치에 대해서 천진난만한 얘기죠. 지금 베네수엘라에 갈 수밖에 없죠. 사우디 MBS한테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오늘날 놓인 이 디스토피아적 세상이고 혼돈의 이행기입니다. 이런 혼돈의 이행기는 제임스 베이커 같은 사람이 100명은 더 필요하죠. 네. 그냥 자주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안병진의 진짜 미국.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